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의 작품과 작가는 역시 미스테리의 최고 미국의 스탠리 앨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이며 그동안 여러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품은 1979년에 발표한 체스의 고수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선물로 받은 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 긴장하시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체스의 고수 스탠리 앨런. 그날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조지 허니컨은 기묘하게 흥분한 상태였다. 평상시에는 창백하던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무태 안경 뒤로 두 눈이 반짝거렸다. 다른 날에는 현관 한편에 깔려있는 매트 위에 조심스럽게 장화를 벗어 단정하게 놓던 그가 오늘 밤에는 서두르며 아무렇게나 벗어 옆으로 던져놓았다. 모자와 오버코트는 벗지도 않고 가지고 온 꾸러미의 포장을 벗겨 작고 납작한 가죽 상자를 꺼냈다. 그가 연 상자 속에서 루이즈는 낡아빠진 녹색 벨벳 안감 위에 놓인 단순한 모양의 흑색 체스 말 세트를 보았다. 아름답지 않아? 조지가 말했다. 그가 애정을 담아 손가락으로 말 하나를 쓸었다. 이 말 참 잘 만들었지? 유리 상자에 넣어 진열할 정도로 화려한 건 아니지만 여보, 단정하고 깨끗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체스 말이면 응당이래야지. 진짜 상아와 흑단이고 수제야. 말 전부 다. 루이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거 사는데 얼마나 줬어요? 조지가 말했다. 한 푼도 안 줬어. 무슨 말이냐면 산 게 아니라고. 올렉스 씨가 준 거야. 올렉스 씨라고요? 예전에 당신이 저녁 식사에 초대한 괴팍한 노인네요? 카나리아를 삼킨 고양이처럼 자리에 앉아서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당신이 옆구리를 찌르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하던 그 사람이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하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오래전에 확실히 얘기했을 텐데요. 아무튼 우리의 멋진 올렉스 씨께서 대체 왜 갑자기 당신한테 이것을 주기로 결심하신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게 조지가 껄끄러워하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올렉스 씨가 몸이 꽤 안 좋았던 건 당신도 알지? 은퇴하기까지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었어. 오늘이 올렉스 씨가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감사의 뜻으로 주신 거야. 가장 좋아하는 세트래.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셨대. 루이즈가 쌀쌀하게 말했다. 너그럽기도 하셔라. 당신의 시간과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실용적인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대요? 무슨 말이야, 여보. 그저 조금 도왔던 것뿐이야. 돈 같은 걸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 거야.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당신이 달리 바보겠어요. 알았어요. 이제 옷 벗어서 걸어놓고 저녁 먹을 준비해요. 다 됐으니까. 조지는 회유하듯 주방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여보, 있잖아. 올렉스 씨가 되게 재밌는 걸 말해줬어. 아무렴, 그러셨겠죠. 올렉스 씨가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체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대. 체스 두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자기들한테 얼마나 체스가 필요했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이랑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아내는 우뚝 멈춰서서 양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말은 내가 집을 치우고 장을 보고 당신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옷을 깁고 꿰매는 일을 한 다음에도 당신이랑 게임하는 법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조지 허니컷 씨, 그게 쉰이 다 되어가는 남자가 할 생각이에요? 현관 복도에서 오버코트를 벗으며 그는 생각했다. 나이를 일깨주는 일을 아내가 즐기는 한은 그럴 것이다. 처음으로 나이 타령을 들은 것은 결혼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으로 서른을 눈앞에 두고 개인 사업을 할 기회가 왔을 때였다. 그 이후로 매년 그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의 나이 타령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내에 대해 점점 더 잘 파악하게 되면서 그런 궁지에 빠지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문제는 아내가 언제나 한 수 위라는 점이다. 남편이 안정된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나 형편이 어려울 때 아기를 가지는 것, 저렴한 월세로 집을 빌릴 수 있는데 저택을 사는 것 같은 사안에 아내는 무조건 강하게 반대부터 하고 나설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점이었다. 하지만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싶다거나 방금 재미있게 읽은 책을 아내도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라디오 주파수를 교양학 방송에 맞추자거나 오늘처럼 체스를 배우면 어떻겠냐는 제안에도 매섭게 반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이란 귀찮은 존재이자 비용에 불과하며 작은 활자는 눈을 아프게 하고 교양학을 들으면 찢어질 듯한 두통이 오고 체스를 둘 짬은 도저히 낼 수가 없다며 아내는 명백히 입장 표명을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조지는 다소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언제나 조지의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다. 책이나 음악이 화제에 오르면 루이즈는 관심을 보이며 밝고 생생하게 사람들의 대화를 쫓았다. 이제 아내는 매일 밤 그저 뜨개질감을 챙겨 코미디언이 큰 소리로 떠드는 라디오 방송만 듣고 싶어 했다. 물론 이 모든 건 아내의 건강이 시원찮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내는 쑤시고 아픈 증상에 줄곧 시달렸는데 때때로 통증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한 나머지 공감한 조지까지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 집안 약장은 여러 가지 치료제로 가득 찼다. 식사는 밍밍하고 무미한 혼합물로 변했다. 조지가 부인병 증상이라고 뭉뚱그려 추측하는 증상 때문에 아내는 언제나 상당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다. 이렇듯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한다면 조지는 루이즈가 남자가 바라는 좋은 아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도저히 고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의 봉급을 가지고도 아내는 한 푼 두 푼 모아 15,000달러를 은행에 저금해 놓았다. 두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남들과 비교해 그들이 얼마나 빈곤하게 사는지 반드시 짚고 지나갔다. 조지는 그런 아내가 곤혹스러웠다. 루이즈는 그들의 재산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돈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그리고 한 푼을 아끼는 것은 한 푼을 번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지만큼이나 그녀 또한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곤혹스러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는 있었다. 아내의 지혜와 능력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된다고 말이다. 아내는 항상 집을 깔끔하게 가꾸고 조지의 옷가지를 세심하게 수선해 놓으며 남편의 건강을 광적으로 돌보았다. 조지가 아내와 체스를 두고 싶다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했다. 물론 다그쳐서 속마음을 말하게 한다면 단념했을 뿐이라고 조지는 인정했을지 모른다. 체스 세트를 받은 후 그는 곧바로 체스 게임의 열정적인 신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디오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아내는 흡족한 기색으로 딸깍딸깍 뜨개 바늘을 놀리는 저녁 시간. 그는 체스보드를 보며 골똘히 게임에 열중하면서 체스란 상대가 있을 때 실력이 대단히 향상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곤 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꼬는 건 아니었다. 조지의 사전에 비꼰다는 말은 없었다. 올렉스 씨는 세트를 주면서 체스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양반을 초대하는 건 환영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데다 별 이유 없이 자기 집에 안락한 난로가를 떠나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누구건 상당히 칼 같은 입장을 자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지는 올렉스 씨에게 연락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체스로의 초대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은 얇은 책자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이끌려 더 어려운 책자들을 읽어 나가다가 체스 문헌의 광활한 세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 세계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함에 그는 휘청거렸다. 그는 체스를 먹고 마시고 체스와 함께 잤다. 현재의 명인들과 함께 옛 명인들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들이 미미한 승리를 거둔 덜 유명한 게임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수를 인용하게 되었다. 그는 게임 초반의 수와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일 때의 수, 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수를 공부했다. 조심성 없이 약탈하는 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했고, 영리한 전략을 통해 진영을 세우고 잔혹한 힘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적을 처참하게 쳐부수는 이른바 포지셔널 플레이를 선호하게 되었다. 알레힌과 카파블랑카, 라스커와 님조비치 등 귀에선 발음의 이름들이 눈앞에 떠다녔고 발견의 기쁨에 취한 그는 명인의 우주에 존재하는 흑단과 상하의 미로 사이를 헤치며 그들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체스를 같이 둘 상대였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상대가 있어 겨루어 자기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옆에 두고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같은 수를 두더라도 체스보드 너머에서 기다리는 상대를 두고 어떻게 수를 유리하게 돌려 적을 박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텐데 하고 조지는 때때로 쓸쓸하게 생각했다. 한 수를 놓고 테이블 너머에서 다른 한 손이 그의 수에 답하는 것을 보고픈 열망과 허기는 점점 꺼진 끝에 이윽고 유별난 집착으로 변해서 아내의 그림자가 벽에 불쑥 들이울 때나 장작이 난로 안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 때마다 종종 건너편 의자에 앉은 남자의 모습을 상상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시간이 더 흐르자 조지는 남자의 모습을 상당히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심사숙고하며 술을 두는 조용한 남자는 조지를 닮았다. 희게 새어가는 머리칼과 체스보드 위로 몸을 숙일 때 살짝 미끄러지는 무태 안경을 쓴 모습까지 꽤나 비슷했다. 실력은 조지보다 살짝 위, 결코 묻힐 수 없을 만큼 잘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지가 이따금이나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만 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남자에게 바라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체스의 예식에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본다면 약간은 이단적이라 할 희망이었는데
남자가 언제나 백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백을 쥐는 쪽은 선공을 하며 보통 조수의 방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까지 공격을 한다. 조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흙을 선호하는 편이고 백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넘기며 서서히 굳건한 방어벽을 세워 극에 달하는 백의 움직임에 대비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체스를 배우는 올바른 방법이지 하고 조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절대 방어의 강자가 되는 법을 익히면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다. 하지만 방어하는 법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공격을 하는 손이 필요했고 마침내 조지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영리한 방법이 아닌가 하면서 잔잔하게나마 자부심을 느낀 해결책은 이랬다. 체스 보드에 말을 세우고 흙 쪽에 앉은 후 백을 가지고 자신이 선공을 하는 것이다. 그 수를 그가 흙으로 받고 다시 백을 대신 움직여준다. 이런 식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둔다는 것이 그가 찾아낸 해결책이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오래지 않아 괴로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원래 그가 흙을 선호하는 성격인데다 양편의 전투 계획을 시작부터 아는 터라 흙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쉽사리 이기고 또 이겨버렸다. 이런 의미 없는 게임을 20번이나 되풀이한 후 조지는 절망에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쪽을 위해 말을 움직일 때 상대편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터인데, 뱀을 두 동강 내면 잘린 반토막들이 서로에게 달려들어 상대를 죽일 때까지 야만스럽게 싸운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다.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만큼이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소망임을 자각한 그는 맥이 빠졌다. 그는 침울한 생각을 가까스로 멈추고 다시 보드에 말을 세운 뒤 테이블 옆을 돌아 백 쪽에 앉았다. 백을 쥐고 게임을 하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기는 수를 두는 사람의 기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뇌까렸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상대방의 경기 스타일뿐만 아니라 성격과 개성, 본성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 조지는 엄숙한 태도로 테이블 맞은편, 지금은 비어있는 흙의 의지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마침내 천천히 신중하게 첫 수를 두었다. 그는 재빨리 테이블 옆을 돌아 흙 쪽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 훨씬 더 수월함을 느끼며 거의 기계적으로 베개의 움직임에 답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흙의 일을 머릿속에서 최대한 몰아내려고 애쓰며 베개 편으로 향했다. 세상에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지가 흠칫 놀라 주위를 멍하니 둘러보았다. 아내가 뜨개질감을 무릎에 내려놓고 입을 꽉 다문 채 쳐다보고 있었다. 못마땅해야 하는 태도가 너무나 역력하여 온 방안이 그를 향해 인상을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설명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가 황급히 생각을 바꿨다. 어? 별거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내는 신랄한 어조로 받아쳤다. 아무것도 안 했대. 당신이 쿵쿵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누가 보면 우리 집엔 편한 의자가 없는 줄 알겠어요. 알잖아, 내가. 아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눈동자를 번들거리며 몸을 쭉 펴더니 라디오로 주의를 돌린 그녀는 곧 몸에 뻣뻣하게 힘을 주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코미디언 한 명이 동료 코미디언의 공격을 심한 모욕과 함께 멋들어지게 받아쳐서 청중이 정신없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루이지의 입꼬리마저 보일락말락 살짝 올라갔다.
다시 뜨개질 감을 드는 아내의 모습에 조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놓칠세라 흙 쪽의 의자에 앉았다. 방금 대단한 발견을 할 뻔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실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나 자신을 두 선수의 형태로 투영하는 것, 즉 서로 뚜렷이 다른 두 선수로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였던가? 그렇다면 막다른 골목에 막힌 셈이다. 그는 생각했다. 왜 그가 두 자리 사이를 오가며 야단 법석을 떠는지 아내를 납득시킬 자신이 없었다. 술을 둘 때마다 보드 자체를 돌리는 건 어떨까? 아니, 어차피 체스는 철저하게 정신적인 게임이니 충분히 단련한다면 실제로 보드를 돌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조지는 점점 흥분에 휩싸였다. 상대의 차례가 되면 그저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비결일지도 몰랐다. 이제는 백의 차례. 조지는 당면한 과제에 착수했다. 그는 백의 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기에 백이 해야 할 것을 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목표는 더욱 멀어져 갔다.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거듭 또 거듭 흙이 의도한 수의 생각이, 흙이 둘 것이 분명한 수의 생각이 머릿속으로 수은 방울처럼 대구르르 굴러들어왔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패배의 느낌에 휩쓸려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침착뿐. 그는 매일 저녁 열심히 도전했다. 체중이 줄었다. 얼굴이 뼈만 남게 야윈 탓에 루이지가 식사 때마다 찰싹 들러붙어 남편이 전혀 흥미로워하지 않은 그녀의 조리법에 관심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할 정도였다. 일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 간신히 형식적인 일만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살짝 놀라 짜증을 비치는 정도로 끝내려는 상사는 이제 험악한 기세로 고개를 내젓게 되었다. 한편 게임을 거듭하고 술을 거듭두고 노력을 거듭할 때마다 그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지는 승리의 환희를 느꼈다. 보드 너머에 있는 상대편을 공평무사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상대는 마치 피와 살이 있는 진짜 인간과 같아서 그 의도와 계획을 내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타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는 강렬한 확신을 느끼며 되뇌었다. 그날이 오면 이전의 어떤 체스 선수보다도 더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셈일 것이다. 조지는 스스로를 굳게 믿었다. 한 수를 둘 때마다 다음 수 뒤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차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는 편안한 흡족함과 함께 온 신경이 느슨하게 풀리는 기분을 맛보았다. 고단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밤에 침대에 눕는 기분이야. 그는 기쁜 마음으로 생각했다. 딱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살짝 부주의했던 나머지 흑편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고 기세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끝에 킹을 지키던 비숍을 움직여 산뜻하게 방어하며 백편을 큰 곤란에 처하게 했다. 백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들자 실제의 백이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이트는 가볍게 양손의 손가락을 톡톡 마주치며 얄궂다는 듯한 미소를 입술에 머금고 있었다. 그가 싹싹하게 말했다. 좋은 수야. 자네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좋군, 조지. 이 말에 조지의 흡족한 기분은 손가락에 질려 얼떨결에 터져버린 비눗방울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가 동요한 것은 화이트의 말에서 느껴지는 친근감 섞인 비웃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앞의 남자가 조지가 기다리던 남자와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 꺼림칙했다.
그는 화이트가 자기를 쌍둥이처럼 닮았을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화이트는 조지와 생김새 하나하나가 똑 닮았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면도를 하며 마주보는 사람이 화이트라고 해도 될 만큼 닮았다. 하지만 조지와는 다르게 주변을 압도하고 강력하고 오만한 인상 탓인지 조지는 그에게 살짝 거부감을 느꼈다. 화이트는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 지루하게 숫자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며 기다란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명석한 사람이었다. 내일의 일보다는 오늘이 제공하는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의 가치를 언제나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비길 데 없이 말쑥하게 재단된 옷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잘 손질된 날렵한 옷에 깃든 우아함과 강인함, 그리고 조지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번뜩이는 무자비하지만 동시에 즐거워하는 느낌에서 화이트의 그런 면모가 확연히 드러났다. 화이트의 눈동자를 쳐다보았을 때 조지는 손에 닿을락 말락하는 구체적인 생각을 찾아 더듬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자신의 모습이 화이트의 눈동자 속에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상해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화이트가 말을 움직이자 조지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에서 퍼뜩 깨어났다. 화이트가 태평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 차례야.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면 말이야. 조지는 보드를 보았다. 그가 갖춘 진영은 여전히 탄탄했다. 내가 게임을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뭐겠나? 각자의 진영을 보면 화이트가 바로 말을 막고 들어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일해. 자네는 멀리까지 내다보는데 실패했어. 나는 이길 게임을 하고 있고 자네는 오로지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지. 그게 그거 아닌가? 조지가 받아치자 화이트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내 말을 증명해 볼까? 이 게임을 이겨보지. 그리고 체스를 둘 때마다 족족 이겨 보이겠네. 대담무쌍한 선언의 조지는 가슴이 철렁해 반박했다. 마루치는 방어 전략에 크게 의존한 명인이었어. 자네가 마루치의 게임을 잘 알고 있다면 나는 딱 자네 정도의 마루치의 게임에 익숙해. 그런데 말이지,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어. 내가 마루치와 체스를 뒀다면 모든 게임에서 이겼을 거야. 조지의 얼굴이 벌개졌다. 자기 자신을 꽤 높게 평가하는군. 화이트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그를 가엾는 연민의 눈으로 보았다. 조지는 약간 놀랐다. 화이트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아니,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건 자네야. 그리고 눈앞에 슬그머니 놓인 덫을 가까스로 피한 양 고개를 내젓고는 냉소하듯 인매를 뒤틀고 다시 말했다. 자네 차례야. 조지는 머릿속에 쌓여가는 막연하고 꺼름직한 생각들을 애써 뿌리치고 술을 두었다. 두어수 정도를 더 두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일말의 여지도 없이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번째 게임도 졌고 그 다음에도 져서 네 번째 게임을 할 때는 전략을 바꿔보는 암담한 시도까지 했다. 11번째 수에서 공격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왔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뒤 또다시 지고 말았다. 조지는 우울하게 체스말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내일 올 건가? 조지는 화이트가 즐거워하는 기색이 너무 뚜렷해서 완전히 짜증이 난 어조로 물었다. 날 방해하는 게 없다면? 두려움에 갑작스레 소름이 돋았다. 자네를 방해할 게 뭐가 있는데? 조지가 가까스로 물었다. 화이트가 백색 퀸을 집어들어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렸다. 루이즈?
자네가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는 걸 자네 안 사람이 막으로 들면 어떡하지? 왜? 그럴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상관하지 않았다고? 이봐, 친구. 루이즈는 극도로 멍청한 데다 짜증이 절어 있는 여자야. 잠깐만.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 조지는 속내를 따끔하게 찔러 움찔했다. 조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 화이트는 아랑곳 않고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이 집의 주인은 그 여자잖아. 루이즈 같은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집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따금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짓이거든. 숨을 쉬려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게지. 조지는 자기 안의 용기와 분노를 한껏 끌어모아 용감하게 맞섰다. 그게 자네의 솔직한 의견이라면 자네가 이 집에 다시 올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루이즈가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몸을 돌리고는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다. 조지, 오늘 저녁 이용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게임 실컷 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 지금 치우고 있어. 그가 황급히 대답하고 적수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체스 말을 돌려받으러 손을 뻗었을 때 화이트는 루이즈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 조지는 움찔했다. 화이트가 조지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어두운 색의 유리알 같은 눈동자에서 마주보기 힘들 만큼 눈이 부신 불꽃이 타올라 빛을 뿜어댔다. 그래, 그게 내 의견이야. 화이트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저 여자의 사람 됨도 싫고 이제껏 자네한테 해온 짓 때문에 난 저 여자를 혐오해. 증오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자, 이젠 자넨 내 의견을 알았어. 아직도 내가 오기를 바라나? 조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매정하지 않았다. 조지는 그 눈빛을 보았다. 화이트가 손에 쥐어주는 체스말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헛기침을 하고 마침내 말했다. 그럼 내일. 화이트의 입술이 예의 낯익은 냉소로 뒤틀렸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을걸. 자넨 결코 날 이기지 못해. 화이트가 과장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조지는 또한 시간이라는 것이 달력이나 시계와 같은 도구가 아닌 끝없이 계속되는 여러 번의 체스 게임이나 체스 게임 한 판을 하며 두는 수의 개수로 가늠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쁜 발견이었다. 그보다도 더 깊은 건 주위의 세계가 실은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쥐고 보는 풍경과 같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를 밀치고 건드리고 쑤셔대던 사람들, 그에게 계속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렌즈 너머에 있는 것처럼 멀리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무리 가깝게 다가온다 해도 결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할 터였다. 루이즈만 유일한 예외였다. 매일 저녁 세상은 체스보드와 조지의 맞은편 의자에서 평안히 앉아있는 화이트를 중심으로 돌았지만 실내 한 구석에 루이즈가 뜨개질을 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잔뜩 머금고 있는 불만의 기운은 때때로 그의 주위를 휘몰아쳤다. 루이즈는 조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꼬치꼬치 꼬투리를 잡으며 불평불만을 해댔다. 어떻게 당신은 그 바보 같은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그녀가 다그쳤다. 사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결혼한 바로 그 해부터 그랬다. 가정 내에서 남편은 목소리도 투표권도 없다는 것. 아내는 남편의 사무실 동료에 대해 듣고 싶지 않으며 아내의 표현을 옮기면
지식인인 척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남편 혼자만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그때부터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 말이 맞긴 하잖아. 한 번은 화이트가 조롱조로 정성껏 설명해 주기도 했다. 자네가 뜻대로 집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꾸몄다면 루이즈는 낯선 나머지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느꼈을 거야. 자네와 일하는 사람을 잘 알게 되면 친해져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불러 대접을 해야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숨길 수 없는 무식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절대 피해야 해. 지금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공허한 공간에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 여자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하도록 두지 않아도 되고. 화이트의 태도에 언제나 그렇듯 조지는 격분에 화를 냈다. 근거 없는 의견치고는 그럴듯하네. 루이지에 대해 어떻게 그리 잘 아는 거지? 말 좀 해봐. 화이트가 반쯤 내리감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가 아는 것만을 알아. 더 많이 알지도, 더 조금 알지도 않아. 조지는 이러한 논쟁에 상처를 입고 아팠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꼭 참았다. 루이즈가 조용히 있을 때면 세상은 실제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실제하는 것은 체스 보드뿐이었다. 화이트의 손이 일견 무모한 듯한 공격을 강화하며 현란하게 보드 위에 모든 것을 쓸어갔다. 그런 화이트를 우러러보며 조지는 실망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화이트의 단점은 게임에선 전혀 의미가 없어. 조지는 슬프게 생각했다. 화이트의 단점은 불쾌한 말버릇이었다. 게임 도중에 체스의 과학에 대해 잡서를 늘어놓다가는 을의 건방진 어조로 조지의 개인사를 지나치게 왜곡하며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었다. 언젠가 화이트가 말했다. 남자가 체스를 두는 방법을 보면 그 남자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 알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네가 항상 방어하는 편을 선택해 계속 진다는 것에 어린 중대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말도 이미 충분히 불쾌했지만 루이즈가 조지에게 무슨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드를 치우라고 대놓고 게임을 방해하면 화이트는 극도로 야만적으로 굴었다. 턱에 힘을 잔뜩 주고 그는 루이즈를 볼 때마다 의뢰 그러듯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듯한 끔찍한 증오로 눈을 불태웠다. 한 번은 루이즈가 보드에서 말 하나를 집어 체스 세트 상자 안에 획 던져 넣은 적이 있었다. 도가 지나친 그녀의 행동에 화이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너무나 빠르고 냉혹한 기세에 놀라 조지 또한 벌떡 일어났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경솔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였다. 루이즈가 조지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펄쩍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뭘 부수기라도 했나? 조지 허니컷 씨. 분명히 말하는데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손수 멈춰드리겠어요. 말 하나하나를 가루내버릴 테야. 그래서 당신이 다시 인간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말이야.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왜 자네는 저 여자에게 대꾸를 못하나? 화이트가 말했다. 불처럼 뜨거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무기력하게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화이트의 태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그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단어와 구절에 사악한 의도가 깔리게 된 것이다. 저 여자가 체스 두는 법을 알면 게임을 존경하게 될 수도 있고 자네가 두려워할 게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루이스는 체스를 두기엔 너무 바빠서 조지가 변명하듯 대답했다. 화이트가 의자 안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보더니 우물한 미소와 함께 몸을 되돌렸다. 뜨개질을 하고 있군. 그런데 말이야, 저 여자는 항상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아.
그걸 보고 바쁘다고 하는 건가? 그럼 자네 생각은 다른가? 화이트가 대답했다. 다르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네. 페넬로페는 들러붙은 구해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배를 짜며 여러 해를 보냈지만 저 여자는 삶을 뿌리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 장님이라도 알아챌 정도 아닌가? 바늘 끝에 코가 하나하나 꿰일 때마다 그녀 또한 한순간 한순간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 깨닫지는 못하는 듯 싶지만 실은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라네, 저 여자는. 안 사람이 체스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건가? 조지가 말도 안 된다는 듯 다그쳤다. 체스만은 아니야. 인생을 살려고도 안 하잖아. 화이트가 대답했다. 인생을 살려 하지 않는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의미가 있지. 배우고자 하는 허기,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 거대한 감정들을 느끼는 능력. 아, 인생이란 말에는 많은 뜻이 있어. 화이트의 말에 조지가 조롱조로 대꾸했다. 많기는 하네 그려. 대단한 단어들이라는 거 예외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화이트는 움찔하지도 않고 예의 냉소적 표정으로 입술을 뒤틀며 말했다. 대단한 단어들이고 말고 유감스럽게도 저 여자에게 쓰기엔 너무나 대단한 단어들이지. 그가 체스말을 움직이는 바람에 조지 또한 어쩔 수 없이 체스보드로 주의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조지의 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찌르고 또 찌르며 화이트는 가학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체스 게임에서 그러듯 대화에서도 선공을 퍼부었다. 언제나 잔혹하고 대담하게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전진하였다. 조지는 무력감에 몸부림치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제발 집어치우라고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마음만으로만 그쳤다. 머릿속 깊숙이에서 경고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화이트가 즐기는 도략적 대화는 체스 실력만큼이나 화이트의 일부였다. 조지가 화이트를 원한다면 화이트의 얘기도 견뎌야 할 것이다. 조지는 그를 원했다. 필사적으로 원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와 당분간 출근하지 않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말한 끔찍했던 날은 특히 더 그랬다. 아니, 해고를 당한 건 물론 아니지. 예전처럼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느낄 때까지는 휴직을 하라는 뭐 그런 말이야. 아내의 얼굴이 축 처지며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놀라서 서둘러 덧붙였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상태가 좋았던 것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랬다. 아내가 눈앞에 버티고 서서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의견을 듣고 그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화이트가 했던 말들이 쓰디쓴 물결을 타고 머릿속을 헤치고 들어왔다. 기진맥진한 루이즈가 이윽고 뜨개질감을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 눈앞의 벽에 공허하게 시선을 고정했을 땐 그는 테이블에 체스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짠내가 흠뻑 뺀 고통의 물결은 그때서야 잦아들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니까? 화이트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루이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손쉬운 해결책이야. 조지의 몸속을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화이트는 집요했다. 눈치챈 적 없나, 조지? 루이즈가 그토록 숭배하는 저 그림 말이야. 액자는 지독할 정도로 화려한 바로크 양식이지만 알맹이는 흔해 빠진 보잘것없는 그림이지. 저 그림을 보면 최대한 음량을 키워 연주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튀려고 안간힘을 쓰는 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지. 조지는 체스보드를 가리켰다. 어서 첫 수나 둬. 아, 체스가 급한 게 아니잖아, 조지. 난 말이지. 지금은 이 방, 아니, 근사한 이 저택 전체가 전부 자네 것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고 싶어. 자네 혼자서 차지한다면 어떨지 말이야. 체스 좀 두자. 조지가 애원했다. 아, 또 있어, 조지. 화이트가 느릿느릿 말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조지가 자기 자신을 이상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근사한 생각이 또 있다고? 이 방에 자네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체스를 그만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자네는 아침에도 정오에도 밤에도 체스를 둘 수 있다네. 아니, 원한다면 이튿날 아침까지도 둘 수 있어. 그게 다가 아니야, 조지. 저 그림 따위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좀 더 그럴듯한 작품을 벽에 걸 수 있어. 괜찮은 명화 복사본 두세 장? 값비쌀 필요는 전혀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마다 자네를 살짝 흥분시켜주는 그림인 거지. 음반은 또 어떻고, 조지? 요새 좋은 음반들이 꽤 많다며? 오페라와 교향곡과 협주곡과 실내악 사중주가 이곳을 꽉 채운다고 생각해봐. 그저 원하는 음반을 골라서 진저리가 날 때까지 틀어대는 거야. 화이트의 눈동자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이 계속 다가왔고 기쁨에 찬 단어들의 물결과 단어들의 깃든 끔찍한 의미에 조지의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미친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돌았어? 그만해, 이제! 그는 양손이 귀를 막고 있는데도 화이트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명백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끔찍했다. 외로울까봐 두려운 건가, 조지? 어리석구만. 자네와 말을 섞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기꺼이 자네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심지어는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를 사랑해줄 사람도 있다고. 외로울까봐 두렵냐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지가 어이없다는 어조로 말했다. 그럼 아닌가? 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답은 자네가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지. 자네가 원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기를 바랄 수 있지? 나뿐 아니라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는 없어. 화이트가 경멸하듯 이를 드러냈다. 약하고 멍청한 여자가 한 명 있어. 자기보다 한없이 우월한 남자와 결혼해놓고 남편을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여자야. 그래야 자신이 약하고 멍청한 면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인생의 유일한 야심인 여자가 여기 있다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뭐가 있나? 안 사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자네가 무슨 권리로? 내겐 그럴 권리가 있어. 화이트가 냉혹하게 대답했고 조지는 은연중에 그의 대답이 끔찍하지만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솟구쳐 오르는 공포에 어쩔 줄 모르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가 심란한 어조로 말했다. 안 할 거야. 그런 짓은 절대 못해. 알겠나? 하하, 하지만 그렇게 될걸. 화이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뚜렷이 어린 끔찍한 단정에 조지는 흠칫해 고개를 들었다. 루이즈가 날카로운 기세로 종종거리며 테이블 향해 다가왔다. 이윽고 테이블 너머에 멈춰선 그녀는 화난 듯이 입을 달싹거렸다. 같은 말을 하고 또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갖가지 혼란스러운 생각 사이를 뚫고 울려 퍼졌다. 아내의 어조는 격렬했다.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체스 때문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가 갑자기 체스보드 위로 한 손을 휘둘러 보드 위에 있던 말들을 쓸어 내쳤다. 안 돼! 조지가 외쳤다. 루이지의 손짓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었다. 아내 앞에 서 있는 화이트의 모습에, 그의 손에 들린 둔중한 불쏘시개의 모습에 놀라 외친 것이었다. 안 돼! 조지가 다시 소리치고 서둘러 불쏘시개의 낙하를 막으려고 했지만 늦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기 유해가 경찰교에 너저분하게 수습된 꼴을 보았다면 루이지는 놀라 넋을 잃었을 것이다. 윤을 낸 마룻바닥 위에 시신이 든 괴가 현관까지 질질 끌려나가며 꼴사나운 흠집을 낸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룬드 총경은 운구가 끝나자 대수롭지 않은 듯 문을 닫고 거실로 몸을 돌렸다. 경위가 테이블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체구가 작은 남성의 신문을 마쳤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것이 뚜렷했다. 경위는 한눈을 찌푸린 채 메모를 살피며 빠르게 거실 중앙으로 향했고 그런 그를 남자가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지켜보았다. 다 됐나? 룬드 총경이 물었다. 다 됐습니다만 경위가 입을 열었다. 아기가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온 남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또 다른 자신,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쪽으로 갈라진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정신분열이군. 특이한 건 아니야. 룬드 총경의 말에 경위가 대답했다. 아니죠. 어쨌든 이 다른 인격은 전혀 착하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기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 딱 한 가지인데요. 신원 문제가 걸립니다. 경위가 메모장을 보며 인상을 쓰고는 테이블 옆에 의자에 앉은 작은 체구의 남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경위가 물었다. 작은 체구의 남자가 힐색하듯 냉소적으로 인매를 살짝 비틀었다. 벌써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위님, 또 잊어버리신 건가요? 그가 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어떠셨나요? 집으로 가져온 체스는 아내와 같이 즐기기를 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해야만 하는 게임이기에 주인공은 간절히 같이 게임을 할 상대를 갈망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체스판을 건너 자신과 똑같은 남자 화이트를 봅니다. 화이트는 상대하기 두려운 도전자일 뿐만 아니라 조지에게 플레이하는 동안 그의 아내에 대해, 그녀가 그를 구속하는 방식에 대해 조지가 결코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점차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주인공은 집착이 주는 결과를 확실하지만 무섭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집착으로 인해 병으로 또는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결국 외로움이 한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음, 역시 모든 게 지나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무엇을 같이 하자고 하시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